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먼저 지난 이틀간 저의 부족한 진행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저희 신인균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국방TV와 군사TV 두 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루도 쉴 틈 없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누적된 피로가 지난 주말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서 응급실 진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나흘 동안 상당 부분 호전됐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시청자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부족하나마 제가 국방TV와 군사TV 두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비롯한 각종 국방안보 뉴스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고 있는 지도는 UTC 표준 시각으로 2022년 5월 26일 자정 기준으로 작성된 지도입니다. 어제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격전이 치러지고 있는 포파나야, 세베로도네츠크, 리만 지역의 삼각지역이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하루 동안 러시아군이 이 세 개 지역에서 전면적인 파상 공세를 가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큰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전과 및 전선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한국 시각으로 2022년 5월 26일 오후 5시에 발표한 전과 되겠습니다. 러시아군 사살 29,600명으로 전일 대비 15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차는 1315대를 파괴해 전일 대비 10대가 증가했습니다. 장갑차는 전일 대비 22대가 증가한 3235대를 파괴했고 차량은 전일 대비 8대가 증가한 2225대를 파괴했습니다. 트레일러 및 특수장비는 전일 대비 3대가 증가한 47대를 파괴했고 야포는 전일 대비 11문이 증가한 617문, 다연장 로켓과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는 전과가 없어서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전일 대비 11대가 늘어난 502대를 격추했고 미사일은 전일 대비 2발을 더 격추한 114발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전선 상황 보시겠습니다. 벨라루스군이 국경지역에서 7개 BTG를 집결시켰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정규군 병력뿐만 아니라 국경경비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으로 대거 이동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하르키우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이지움 축선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슬로반스크에 대한 대규모 포병 공격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어제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가장 격전지 루안스크 삼각지대를 포함하는 빌리오리프카, 포파나야 전선에서 러시아의 대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베로도네츠크 도심 시가전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북부 지역의 아우디브카 지역에 공세를 실시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남부전선 크리프리 인근에서 민간인 정착촌에 포격을 가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도네츠크 지역에서의 반러 감정 확산에 이어 이번엔 루안스크 지역에서도 친러시아 매체들, 친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이 집단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발 의사를 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 점령지에서 여권 발급 간략화 절차를 시행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집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주에서 루브라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 영토 굳히기에 들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행동은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명백하게 국지전으로 규정한 이 교전 행위가 사실상 전면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 선언과 국가 전시체제 전환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러시아가 의회 성격의 국가두마에서 병력 확충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스통신이 현지 시각 5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병역법은 40세로 규정된 기존 러시아군 자원입대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사실상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조건의 마지노선인 50세 이하 남녀 누구든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은 50세 이하 외국인도 러시아군의 계약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이는 국제법상 불법인 외국인 용병을 러시아 정규군으로 편입시켜 가용 병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가두마를 통과한 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 법안을 발의한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법을 개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정밀무기 운용 병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첨단 무기는 40에서 45세 정도는 되어야 전문적인 운용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시 중인 특수 군사작전의 종료 시한을 못 박지 않을 것이고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막대한 병력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역법 개정 외에도 연방보안국 산하 준군사조직인 국경경비대 병력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끌어모은 예비군과 용병들로 남부전구 예하에 새로운 부대도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크렘린의 이 광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봐야 끝날 것인지 정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러시아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이 특수군사작전이지 실제로는 전면전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정말 국가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와 전시 상황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뒷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의 상한선을 올리고 외국인 용병도 러시아 정규군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병력을 끌어모으는 것도 모자라서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주민을 러시아 국적으로 강제 전환시킨 뒤에 이들을 징집해 전선의 총알바지로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의 반러 감정 확산도 러시아의 이러한 무리한 징집 때문인데요. 루안스크 지역에서만 무려 36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 전문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발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러 성향이었는데요. 이번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가 당초 전쟁의 목표라고 말했던 돈바스 지역 해방이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돈바스 지역의 자신들의 동포들이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러시아는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돈바스 지역을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만 하고 돈바스 지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나 군사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바스 지역에서 촬영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민병대 병력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들 100년이 넘은 맥심 기관총이나 모신 나강 소총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 지역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원래부터 친러 성향이었던 이 지역뿐만 아니라 헤르손과 자포리자 같이 새롭게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도 자국민으로 강제 편입시켜서 징집하려는 움직임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니까 이 지역에서 파르티잔 같은 반러 게릴라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심입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역사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동서고금의 진리를 무시하고 신규 점령 지역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친러 지역이었던 돈바스 지역 주민들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는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반러 감정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역에서의 망치와 모루 전술에서 모루 역할로 희생될 것 같다고 분석해드린 루안스크 삼각 지역 내의 우크라이나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러시아군이 무려 15,000명의 추가 병력을 투입하면서 전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로 들어가는 우크라이나군 보급로를 차단하고 루안스크 삼각 지역 내 우크라이나군 포위 선멸을 위해 포파나야 방면에서 파상 공세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미국 워싱턴 DC 시각 5월 25일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 총사령관 에듀어드 바스린의 현지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의 전략적 목표가 루안스크 삼각 지역 내 우크라이나군 포위 선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주력 부대는 포파나야 돌출부를 거점으로 세 개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을 내주고 북부의 빌리오리프카 지역, 동부의 세베로도네츠크 지역, 남부의 바흐무트 지역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지역 안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지 시각 5월 25일 포파나야 돌출부에 무려 10개 대대 전술단과 지원 병력 등 15,000명의 추가 병력을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은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규 투입된 10개 BTG는
최근 벨고로드 일대에서 재편성을 마친 제1근위전차군 예하 부대들로 추정됩니다. 전차부대를 중심으로 편성된 대규모 부대가 포병과 공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으며 쉴 새 없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때리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에게 3면으로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의 배후에는 솔레다르와 세베르스크를 연결하는 약 15km 정도의 퇴로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빌리오리프카 지역과 솔레다르 지역에서 대공세를 펴고 있어 이 15km의 퇴로가 닫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비관적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슬로비안스크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3전차여단과 제4전차여단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예비전력들이 이번 방어전에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 지역을 모루 삼아서 대대적인 반격작전에 나서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위가 임박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군 병력에 대한 지원에 나서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도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ISW 그리고 도네츠크 반군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전략적 목표는 루안스크 삼각지대에 갇혀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위 섬멸입니다.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섬멸시키면 러시아가 원하는 바와 같이 루안스크 지역에 대한 100% 통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전열을 재정비함으로써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세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기준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7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돈바스 전선에 약 30만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4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병력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남부전선에 등장해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도 이 돈바스 지역에서 루안스크의 포위 섬멸 위기에 빠진 아군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개전 초부터 약 90일 가까이 싸우고 있는 병력들이 후방에서 재편성도 하지 못하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극소수의 증원 병력과 신규 장비만 배치했을 뿐 대대적인 병력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에 추가 병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모루로 삼아서 하르키우 북동부와 남부전선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이른바 망치와 모루 전략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루안스크 삼각지역에 고립된 병력이 모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지지 말아야 합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루가 박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루는 말 그대로 적의 주력 병력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루가 파괴되게 되면 적의 주력 병력을 측후방에서 타격해야 되는 망치들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돈바스 전선을 보면 이 루안스크 삼각지대에 갇혀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루가 파괴되기 바로 직전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예비병력을 이곳에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안스크 삼각지역 내에 우크라이나군이 포위 섬멸되면 러시아는 루안스크주 전체를 장악하고 도네츠크주로 가기 위한 전력 재정비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예비병력을 동원했고 서방 측의 대규모 지원물자가 반입되기 시작한 5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로 끝났어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개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4월 말까지 계엄령과 전쟁 상황을 예고했었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역시 늦어도 5월까지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점점 그 전쟁의 마감 시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이 전쟁이 장기화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약간 말랑말랑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전차부대, 세계 최강이라고 하면서 매년 전승기념일에서 최신 전차들을 몰고 나와서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그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기갑부대 50년 전으로 퇴보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내내 엄청난 전력 손실을 겪은 러시아가 기갑 전력의 50년 퇴보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아프리카나 시리아, 북한 같은 나라가 주력 전차로 사용하는 T-62 전차의 대량 현역 복귀가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현재 돈바스 전역에서 대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축차 투입을 준비 중인 부대들에게 구형 T-62 전차를 보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의 T-62 현역 복귀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종의 찌라시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5월 25일 멜리토폴 기차역에서 대량의 T-62 전차를 실은 화물 열차가 발견되면서 사실로 확인되게 됐습니다. T-62는 북한이 천리만 전차, 폭풍호 전차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해 주력 전차로 굴리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익숙한 전차입니다. 1965년부터 2만 3천여 대가 생산돼 소련군과 공산권 국가들의 주력 전차로 대량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나치게 낙후되어
현대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차입니다. 원래 이 전차는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인 오비에크트 432, T-64 전차의 대량 배치 전까지 임시로 소량만 운용할 예정이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T-64 개발이 지연되면서 의도치 않게 주력 전차의 지위를 꿰찼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이 동급 서방제 2세대 전차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러시아는 T-62 전차가 T-70이나 T-80 계열과 비교했을 때 연비가 우수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비교적 보관 상태가 양호해 고장 등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 전차의 대량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선에서는 이 전차로는 전투가 불가능하다며 크렘린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T-62 전차의 115mm 활강포는 날개 안정식 철감탄을 사용했을 때 2km 거리에서 240mm 수준의 관통력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그 어떤 전차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42mm의 두께에 불과한 주조제 단일 장갑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대전차 무기에 간단하게 관통되기 때문에 생존성도 극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T-70이나 T-80 대신 T-62 전차를 대량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2,500여 대에 달하는 치장물자 가운데 312대에 대한 현역 복귀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치장물자들도 순차적으로 복귀시켜 전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62 전차의 부활은 러시아군의 전차 전력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최극빈국 북한과 동급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남부전선에서 각 기차역에서 촬영된 T-62 전차의 수송 장면들입니다. 일부 차량에는 1세대 반응장갑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차량도 있고 다른 전차들은 반응장갑조차 없이 그냥 맨 껍데기 그대로 나와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차는 소련이 자신들이 주력 전차로 사용하려고 만든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앞부분에 말했던 오비에크트, 즉 시제 전차로 만들어진 전차였는데요. 이 당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3세대 전차인 T-64 전차가 자동 장전 장치 같은 복잡한 기계의 설계 지연 문제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면서 임시 땜빵용으로 도입된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T-64 전차의 개발 지연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 땜빵 전차가 주력 전차가 돼서 2만 대 넘게 생산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요. 러시아군은 T-64 전차와 T-72 전차가 완성되자마자 이 T-62 전차를 곧바로 치장물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전차들의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관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이 전차가 과연 현대전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전차는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실전 경험을 겪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선에서 이 T-62 전차는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시가전 상황에서 보병과 함께 움직이는 화력 지원 수단으로 운용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전차전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전차의 115mm 활강포는 동시대 2세대 주력 전차인 105mm 강선포보다 구경면에서는 훨씬 더 컸는데요. 2km에 있는 표적을 공격했을 경우에 균질 아변강판 기준으로 240mm 정도밖에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250에서 260mm 정도를 뚫었던 서방 측의 105mm 강선포보다 화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115mm 활강포탄의 공격력이 진화되지 않고 멈춰있는 사이에 서방 측 105mm 철갑탄의 관통력은 500mm 수준까지 향상됐습니다. 게임이 안된다는 것이죠. 사격 통제장치 자체도 개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간 사격이 안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정지간 사격에서도 명중률이 대단히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어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 전투 중량 37톤짜리가 과연 얼마 정도의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일반적인 3세대 전차는 세라믹 등의 각종 신소재를 적용해서 단순한 철갑, 주조제 장갑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전차는 그냥 철갑, 주조제 단일 장갑으로 242mm 정도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대전차화기, 심지어 가장 약하다고 평가되는 M72 로우 같은 대전차화기에도 손쉽게 격파가 됩니다. 즉 이 전차를 가지고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T-72, T-80 그리고 서방에서 지원되고 있는 레오파르트 1 이런 전차들과 제대로 된 교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전차를 되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방 세계의 제재가 심화되면서 현재 우랄바곤자보드 전차 생산시설이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T-70이나 T-80 같은 전차의 생산이나 수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T-70이나 80 같은 경우에 주포 안정화 장치나 사격 통제 장치,
자동 장전 장치 이런 복잡한 기계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재정 수준에서는 전선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을 조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용할 수 있는 T-62 전차를 전선으로 끌고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 장갑도 없고 장갑 자체도 얇고, 특히 이 2세대 전차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가지고 있는 30mm 기관포를 쓰면 측면 장갑도 아주 가볍게 관통됩니다. 이런 전차를 들고 나와서 주력 부대의 최전선 장비로 사용한다. 당연히 야전 부대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 T-90M과 같은 최신형 3.5세대 전차를 배치했다라고 자랑하는 국가인데요. 이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만에 기갑 전력이 박살나서 전 세계 최극빈국 북한의 주력 전차와 동급의 주력 전차를 최전선에서 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보당국이 밝힌 것처럼 러시아의 전차 손실량은 이미 러시아의 2년치 생산분을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2년치 생산분이라는 기준치도 러시아의 전차 공장에 부품이 제대로 수급이 된다는 전제 하의 2년인데요. 부품 공급이 끊어진 지금 러시아가 과연 단기간에 기갑 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러시아 내에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량국가, 독재자들에게 일선 장병들의 목숨은 그리 소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 T-62 전차가 투입됨으로써 러시아군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하겠지만, 이 전차를 타고 최전선으로 나가는 러시아군 장병들,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상비군에 편제되어 있는 기존 장비들을 대부분 소진할 정도로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간다면 굳이 구형 전차를 끌고 와서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보지 말고 공식석상에서 항상 입으로 떠들었던 것처럼 진짜 국민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모습, 전쟁을 끝내는 용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